한 주의 화제 판결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사실은 이 굉장히 다양한 이 사건을 다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쏠림 현상이 있어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님 코너는 약과예요. 지금 스포츠 코너는 네. 한 6주째 지금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연기됐다, 또 뭐가 연기됐다. 그만큼 이게 예.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람들 워낙 관심이 많고 분노가 폭발하는 사안이라서 또 오늘 매일매일 또 새로운 예. 사건들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또 하나하나 짚고 예. 가자니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또 매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약간 진부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진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로워서 좋았습니다. N번방 사건 네. 가져오셨는데 네. 약간 또 다른 포인트로 가져오셨어요, 오늘. 네, 요즘 N번방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이 영상물만 문제가 된 줄 알았더니 예. 공모자 중에 한 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 이 예. 소식도 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데 이자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자기 담임 선생님을 예.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했고 자퇴 이후에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해서 예. 실제로 실형까지 살다가 나와서도 계속 스토킹을 하다가 이번에 그 N번방 그 박사랑 같이 공모를 해서 이 여교사의 딸을 예. 살해 모의를 하자. 돈 얼마를 줄 테니. 네. 유치원생을 살해 모의를 조주빈하고 같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주빈한테 박사를 한 돈을 거죠. 준 거죠? 살해해달라고. 돈을 준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예, 예. 400만 원에 여아 살해 모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N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스토킹 하던 사람이 N번방 사건까지 연루가 돼서 더 크게 어떻게 보면 피해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냐라는 예. 차원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저도 저 청와대 청원을 읽어봤고 네. 지금 한 40~50만 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청원을 했는데 정말 그 스토리가 담담하게 저 교사분이 네. 적었는데 정말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킹을 하고 그래서 잘 달랬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고 이 교사분은 개명을 2번을 하고 이사도 다녔는데 결국은 또 찾아내가지고 또 스토킹하고 막 이 과정이 너무 네. 공부스럽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좀 예. 요약을 좀 해드리면 2012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약 9년 동안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 여교사분이.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네. 와. 고1 담임 선생님이었대요. 예, 예. 고1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학생이 잘 못하다 보니까 예. 선생님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학생이 선생님한테 의존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의존만 하고 선생님을 따르는 거는 뭐 괜찮을 텐데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착을 하고 선생님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선생님을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마찰이 있어서 이 학생이 자퇴까지 하게 됐는데 예. 자퇴를 하고서도 선생님 집 앞에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찾아가서 뭐 칠판을 칼로 난도질을 해놓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와우. 선생님 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개명을 2번이나 하고요. 예. 주민등록번호도 바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이사한 집에도 찾아오고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뭐 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예. 딸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에 그러니까 약 1년 2개월에 예. 실형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협박으로. 그리고 예, 개인정보 예. 유출로 개인정보 이렇게 유출. 1년 2개월 예, 예. 교도소에 수감까지 됐었었는데 나와서도 출소 이후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협박, 스토킹 이렇게 최근에는 N번방의 공범까지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된 거죠. 심지어는
바뀐 그 주민번호 바꾸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바뀐 주민번호를 집 앞에 놓고 갔다고. 바뀐 주민번호와 아이의 주민번호까지 아이의 주민번호를 그 우체통인지 우체통에다가. 뭐 집 앞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놓고 가서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돌아버릴 것 같아. 듣기만 해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가 개명도 하고 예. 이사도 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는데도 예.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안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이거 이제 혐의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 협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스토킹이잖아요. 소위 네. 말해서. 이 스토킹이 근데 경범죄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예. 10만 원 이하 뭐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8만 원. 네. 그럼 저 사람은 지금 8만 원, 그러니까 이거 형을 산 거는 협박 같은 걸로 네. 산 건데 네. 스토킹으로 만약에 협박이 아니었다면 8만 원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는 막 따라다니는 거, 예. 고백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 몰래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 되면은 현재 스토킹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재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예. 이 사람 같이 뭐 협박을 한다거나 뭐 개인정보 유출을 한다면 다른 죄목으로 이제 처벌이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만 원밖에 안 됩니다. 8만 원. 아, 이건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의 수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근데 법이 8만 원으로 밖에 안 된다라고 쓰레기 하면은 무단투기랑 비슷한 거예요. 쓰레기 뭐 무단투기요? 아니면은 뭐 주정차. 네. 뭐 침뱉고 과속.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쵸. 길거리에서?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예. 매일매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언제 예. 찾아올지 모르고 나를 언제 해코지 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서 살아야 하는데 실상 뭐 8만 원 범칙금은 정말 낮죠. 어쨌든 근데 1년 2개월을 실형을 살았는데 이거는 스토킹 때문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때문에 네, 협박 때문에 살았다라고 살았죠. 보는 거고요.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실형을 살고 나와서 공익근무 요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공익근무 요원을 하고 실형을 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나와서 예. 나와서 공익근무 요원이 된 것으로 근데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잖아요. 근데 네. 공익근무 요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저는. 일단은 이게 실형을 다 살고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전과자도 군대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예. 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까지 한 범죄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복무 요원으로 일을 시키면서 또 한 번 개인정보 유출을 하게 했다라는 아니,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복무요원한테 주어지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그런 동주민센터나 뭐 예, 구청에서 예. 일을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업무를 도와주잖아요. 예. 업무를 도와주다가 보면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처리할 게 많으니까 뭐 일시적으로 아니면 한정적으로 그냥 그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좀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돼서 개인정보에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문제네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이것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누구씨 해가지고 그 사람은 했지만 그 와중에 들어가서 검색해가지고 네. 다 찾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은 N번방 피해자들의 신원도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검색해서 넘겨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예. 게 좀 의문스럽기는 하고요. 뭐 일선에서는 이 사람이 뭐 개인정보 유출로 뭐 실형을 받았는지 뭐 검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스토킹은 아까 전에 8만 원 범칙금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면? 근데 요즘은 스토킹을 예. 뭐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뭐 실제로 따라다니고 고백을 했다가 여러 번 고백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꾸 문자 보내죠. 예. 자꾸 전화하죠. 이메일로 안 만나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예. 이러잖아요. 이런 건 다 사이버 스토킹이거든요. 현재 사이버 스토킹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사이버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저지른다면은 그것도 스토킹이 점점 발전해서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뭐 최고 뭐 그렇게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현실에서의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인데 네. 사이버 스토킹은 더 세네요. 어쨌든 1년 이하의 네, 현재 사이버 징역이니까. 스토킹이 정보통신망법상 예, 이제 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원, 음향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범죄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뭐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기, 몰래 지켜보기 이런 행위들을 처벌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범주가 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범주가 좀 달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렇게 뭐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다거나 이래서 접근을 하는 거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이버 스토킹이 더 처벌 수위가 높지만 계속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계류 중일 텐데 이런 스토킹 범죄들이 많아지고 스토킹이 발전하면 또 데이트 폭력도 되고 뭐 가정 폭력도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경범죄 처벌법만으로는. 그래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된다. 이런 법안도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는 지금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한데 한국보다는 세겠죠, 아무래도? 네, 한국보다는 센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90년도에 예.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최고 징역 5년형까지 때릴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현재는 그 50개 주 모두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부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청원인이 이제 교사였잖아요. 네. 근데 또 특별히 좀 요청을 한 게 이런 사생활에 대한 보호, 네.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 특수성이 있어서 뭐 교육청이나 뭐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신상이 잘 알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요청을 했다는데 그건 가능한 건가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법령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교육청 누리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예. 자기가 자기 은사님을 찾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의도로 쓰이면야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렇게 범죄에 쓰일 수도 있고 뭐 스토킹에 쓰일 수도 있고 뭐 보복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좀 더 보호를 해달라라는 지금 청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법령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뭐 옛날 선생님들 뭐 찾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그게 당사자한테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네요. 그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신분이 노출돼 있고 내 주소라든지 내 직장이 공개돼 있다라고 그러게요. 한다면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솔직히 결코 마음이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를 보죠. 네. 자, 다음에 가져오신 소식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네. 건이에요. 이 네. 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쟁점이 되게 많아요. 예,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뭐 사기건이죠. 사기건. 네.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위조를 했다라는 거 한 건이 네. 있는 거고. 어쨌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가져온 건에 이게 대해서. 제가 예.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제 정대택 씨 사건이라고 해서 이건 되게 오래전이에요. 예. 2003년도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정 씨랑 이제 최 씨,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데요. 예. 이 최 씨가 둘이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파에 있는 굉장히 큰 스포츠 센터에 근저당 채권이 한 150억 정도가 잡혀 있었고 당시에 그 건물이 한 300억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정 씨가 이 150
근저당 채권을 좀 싸게 사면 나중에 이게 300억이나 하니까 이게 경매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누가 이 건물을 사면 그 150억 채권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한 50억 정도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50억 채권을 99억에 사서 나중에 150억을 받으면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한 89억 정도는 은행권 대출을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할 수 있었는데 10억이 부족하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한테 이제 10억 정도를 좀 투자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익금 50억 정도가 생기면 우리 둘이 나눠 갖자라고 했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서를 그 법무사 입회 하에 약정서까지 쓰고 이런 투자 진행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한 53억 정도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이 53억을 이 약정서대로 반을 나눈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다 가진 거예요. 다 꿀꺽했더라고요. 그게 뭐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다 가져갔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 씨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걸 달라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약정서가 내가 강요에 의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윤 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아예 강요죄, 협박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한 거죠. 고소를 했고 그래서 증인으로 아까 전에 그 법무사가 공증을 한 법무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강요에 의해서 썼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 씨가 실형을 살았죠. 강요죄로. 정대택 씨가 난 실제 그게 강요에 의해서 강요를 한 게 아니라면 매우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실형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 법무사가 자기가 그렇게 증언한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최 씨가 썼다라고 한 그 증언을 철회를 한 거예요. 철회를 했어요. 법원에서. 사실은 내가 그 법무사가 사실은 최 씨가 나한테 이거를 거짓말을 하면 나한테 뭐 돈도 주고 집도 주고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사실 그때 위증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어요, 이 위증을? 네, 법원에서 그 문제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최 씨는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법무사만 나중에 뭐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정 씨만 이런 실형을 살고 나와서 억울하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의료재단이에요. 이제 이 또 최 씨, 그러니까 그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다른 사람들이랑 의료법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거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내면은 이게 불법인데 이런 불법뿐만 아니라 이 의료재단에서 부정수급을 해서 뭐 20억이 넘는 돈을 부정수급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져서 경영자, 뭐 같이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다 또 실형 살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 최 씨만 또 이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하다라고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로 최근에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사건은 또 경기도 성남 땅 부지를요 그 최 씨와 또 안 씨가 공동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안 씨가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이제 그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대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자금을 대려면 또 현금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만큼의 돈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투자자들을 이제 좀 섭외를 해서 내가 사실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이 묶여 있으니까 너가 일단 나중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좋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저축은행에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위조를 한 게 약 지금 한 359억 원 가량의 그 금액이 있다라는 식으로 잔고증명서를 이제 위조를 한 사건이 또 그 최 씨와 안 씨가 서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면서 이 잔고증명서가 위조라는 것을 최 씨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2014년도 그리고 2016년도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요. 그런데 이게 위조임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처벌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27일 날 그 의정부지검에서 그
총장 장모 최 씨에 대해서 그 사문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그 행사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였고요, 크게. 네. 자, 근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와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게 있고 결혼한 후에 이루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정대택 씨, 그러니까 2003년도 사건 그리고 의료재단 사건은 아마 그 결혼하기 전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에 윤석열 총장이 김건희 씨와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대택 사건은 완전 옛날이에요. 네, 2004년. 2003년, 4년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뭐 장모라는 관계가 있지만은 직접적인 관련은 지금 없어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정대택 씨 사건이 그 뭐 또 그 법무사가 그 나중에 그 증언이 위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련 사건이 2016, 17년도까지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부당함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아예 관련이 없다고 또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의료재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아마 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같은 경우는 결혼 이후의 사건이라서 굉장히 어떤 의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잘 이렇게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자,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장모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현재? 현재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고소 고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그 의정부지검에서 최 씨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문서 위조라든지 위조 사문서 행사 죄가 들어가면 보통 이거 우리가 위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행사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사람을 속여서 금전을 편취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사기죄가 보통 이제 사기죄가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죄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대택 사건이라든지 그 의료재단 관련 사건에서 뭔가 불투명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해달라라고 고소고발을 한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의정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한테는 보고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를 받는다라면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의정부지검에서는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에 또 넘겼어요. 이게 그 많은 사건이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소고발이 됐는데 의정부지검에서 그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관련 사건들이니까 그 서울에서 다시 의정부로 이 통째로 다 넘겨줬는데 이번에 27일 날 그 잔고증명 관련해서만 이제 기소를 하고 나머지 사건들을 다시 또 서울지검으로 보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그러니까 뭐 법적 논리로 보면은 이거는 병합할 사건이 아니라 개별로 봐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의정부지검에서는 봐서는 일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거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거고 뭐 이렇게 넘겼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소시효가 4월 1일까지 내일까지였어요. 이 사문서 위조. 그랬는데 이제 뭐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완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나중에 좀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이 코너에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